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업부의 김승호 실장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같이 투자협정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자협정은 WTO 협정은 WTO라는 국제기구에서 모든 나라들이 모여서 만든 다자협정입니다. 오늘 공부하는 투자협정은 모든 나라들이 모여서 한꺼번에 만든 그런 다자협정이 아니라 양자적으로 적용되는 양자협정입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20년 이상 전에 OECD에서 모든 나라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투자협정을 만들려고 시도를 한번 했습니다만은 실패를 했습니다. 그 이전에도 그런 시도가 없지는 않았었는데 지금까지 이 투자협정은 기본적으로 투자를 하는 나라, 투자를 받는 나라, 이 양자 간의 관계에서 그 협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그 내용은 어느 나라가 그 둘이서 협정을 맺었든지 그 내용은 판박이처럼 거의 똑같습니다. 그래서 아무 그 양자협정, 양자투자협정을 가지고 공부하더라도 그 핵심적인 사항은 그대로 다 들어있어서 그 선택되는 협정에 따라서 크게 차이가 나지는 않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우선 투자협정이 뭔지 보겠습니다. 투자협정은 그 특정 국가의 그러니까 투자 유치를 받은 국가, 투자 유치를 받은 국가 내에서의 외국인의 투자와 그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협정입니다. A라는 나라가 B라고 하는 나라로부터 투자를 유치했을 경우에, 투자를 받았을 경우에 A 나라에 투자를 한 B 나라의 투자자, 그리고 투자 그 자체를 A 나라가 보장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서죠. 우리나라가 우리나라에 투자를 하는 외국인의 투자자, 외국인 투자를 정성껏 보호를 하실 테니 염려 마시고 우리나라에 투자를 해 주십시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자기 나라에 투자가 되어 있는 외국인의 투자와 그 투자를 한 외국인 투자자를 성심껏 보호하겠다는 양자협정이 투자협정입니다. 투자협정에는 내용은 뭐 대동소이합니다만은 반드시 이렇게 구별하라는 또 법칙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근데 대개 실무적으로 투자보장협정 또는 투보협정, 투자보호협정이라고 하고 또 하나는 일반적으로 투자협정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투자 자유화 협정이라고 해서 구별하기도 합니다. 먼저 투보협정, 투자보장협정 또는 투자보호협정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흔한 협정입니다. 지금까지 맺어진 투자 관련 협정의 거의 태반을 차지하는 것이 이 투자보호협정입니다. 설립 후 투자만을 보호합니다. 일단 투자가 이루어진 그 후에 대해서만 보장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 되어 있으면은 그 투자보장협정의 규정에는 대개 그 보호를 하는 투자를 어떻게 정의를 해 놓았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투자를 유치하는 나라, 투자를 받는 나라의 관련되는 국내 법규에 따라서 이루어진 또는 수락된 투자. 그러니까 국내 법규에 따라서 이미 받아졌으니까 설립이 된 겁니다. 설립이 된 이후를 보장하겠다는 것이 투자보호협정입니다. 설립하기 전에 아직 그 돈이 그 보장을 하겠다고 하는 그 나라로 돈이 들어오질 않았습니다. 그것은 보호를 안 합니다. 설립 전 투자라 해서 보호를 안 합니다. 그런데 이따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 투자협정을 우리가 왜 공부하냐면은 이 투자협정에 근거를 해서 투자자와 투자를 유치한 나라 간에 분쟁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 분쟁에서 어떤 법리가 이루어지고 그 법리가 또 새롭게 맺어지는 투자협정에 반영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한 그 분쟁에서 몇 가지 그 문제가 된 것이 바로 이겁니다. 설립 전 투자 비용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협정에는 분명히 설립이 된 후에 투자만을 보호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그 투자자가 투자를 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근데 투자를 하기로 마음을 먹었으면은 그 투자를 실행하기 위해서 미리 준비해야 될 비용이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나라에 회사를 설립하기로 투자를 하기로 마음을 먹었으면은
그러면은 실제 돈을 가지고 들어가서 그 돈을 그 투자를 유치한 나라의 은행에다가 예금을 하고 거기에서 사람들을 뽑고 하는 그 과정을 거치기 전에 그 본국에서, 투자자 본국에서 도대체 투자를 할 나라의 호텔은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호텔을 누가 예약을 해 줄 것인지, 또는 거기에 그 레스토랑은 뭐가 있는지 라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또는 그 사람을 구하는 작업을 하는데 구하는 작업을 미리 국제적으로 광고도 낼 수 있고, 그런 설립에 필수적으로 설립은 정해졌는데 그 설립을 실행하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일련의 코스트가 있습니다. 불가분의 코스트. 그 불가분의 코스트는 사실 이 투자랑 일관 한 몸이기 때문에, 불가분이기 때문에 설립 후 투자인 것으로 봐야 된다는 주장도 있고, 어떤 입장에서는 아직은 이 명시적으로 설립이 된 투자만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투자를 유치한 나라, 투자를 시행이 된 그 나라 밖에서 이루어진 비용에 대해서까지 보장해 줄 의무는 없다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판례를 보면은 밀접하게 투자랑 연관이 되어 있는 그 비용은 투자의 일부분으로 간주를 해서 그 보호하려는 경우가 있습니다. 비슷한 어떤 사건으로 어떤 이태리 기업이 투자를 하기로 이미 다 결정이 되어서 투자를 실행하기 위해서 관련되는 그 설계 작업인이 또 사람을 모으는 작업인이 하는 작업을 이태리 본국에서 이미 시행을 했는데, 그 모로코가 그 투자를 허락을 하겠다는 그 결정을 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투자가 이루어지진 않았는데 어쨌거나 이태리 내에서 투자가 이루어질 줄 알고 이미 지출했던 비용에 대해서 재판을 건 적이 있습니다. 그 재판에 대해서 실제로 이루어진 투자의 일부분으로 간주를 해서 보상을 하라고 판정이 내린 적이 있습니다. 투자협정은 설립 전 투자도 보호합니다. 실제 그 돈이 납금이 되기 전에, 돈이 투자를 유치하려고 하는 나라에 실제로 송금이 되기 전, 법적인 설립이 이루어지기 전의 단계도 보장을 합니다. 대개 이 설립 전 투자가 어떻게 보장이 됐는지 안 됐는지를 알 수 있냐면은 그 해당되는 투자보장협정에 이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두 내용인데요. 표현은 그 협정마다 조금씩 다를 수가 있습니다만 내용은 대개 다 그 핵심 요지는 같습니다. 첫째는 인베스터를 정의를 하는 겁니다. 인베스터, 투자를 하는 외국 사람, 투자를 하는 외국 기업. 이게 뭐냐면은 이미 투자를 했거나 또는 하고 있는 중이거나 하려고 하는 투자자. 그러니까 attempts 또는 seeking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아직 그 행위가 이루어지지는 않고 하려고 마음을 먹고 지금 시도를 하는 단계입니다. 이러한 사람을 인베스터에 포함을 시킵니다. 그리고 보호 대상이, 투자협정의 보호 대상이 인베스트먼트와 인베스터이니까, 투자자이니까 이러한 시도를 하는 투자자까지 투자협정에서 보호 대상으로 하면은 당연히 설립 전 투자도 보호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또 설립 전 이 투자협정이나 투자보호협정에서 보호하고 있는 그 보호, 그 실익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NT입니다. NT는 내셔널 트리트먼트, 내국인하고 동등하게 대우를 하겠다는 겁니다. 이 투자협정, 설립 전 투자도 보호하는 투자협정에는 이 NT에 대해서 되게 어떤 내용으로 기재가 되어 있냐면, 이러한 범위 내에서 NT를 부여한다. 그러니까 이러한 분야에서 내국인과 똑같은 대우를 부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 보호 대상이 어떻게 되냐면 with respect to establishment, acquisition and expansion. 그러니까 이 다음은 이제 경영이나 영업이나 그 회사의 운영이나 판매나 이런 매니지먼트 컨덕트 오퍼레이션 세일은 이미 회사가 설립된 다음의 행위입니다. 따라서 그 설립 후 투자자 보호가 그 주로 적혀져 있는 투자 보장 협정에서는 이 NT에 관한 표현이 with respect to management conduct operation 이렇게 나갑니다. 하지만 설립 전 투자도 보호하는 투자 협정에는 이 establishment, acquisition, expansion이라는 단어가 들어갑니다.
이 단어가 들어가면은 설립 전 투자도 보호하는구나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establishment라고 하는 것은 설립하는 그 시도하는 행위거든요. acquisition은 자기 것은 아닌데 남의 것을 자기가 새롭게 취득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취득하기 전까지는 외국인 투자가 아닙니다. 외국인이 취득을 하는 거니까. 역시 expansion입니다. 이미 투자가 돼 있었는데 그 외국인이 투자한 그 투자가 있다 할지라도 투자의 범위가 expand 됐습니다. expand 되기 전에 것은 투자 보호 대상이었지만 expansion하는 그 단계까지도 보장을 하기 때문에 이것은 설립 전 단계도 보장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투자 자유화 협정은 뭐냐면 이것은 이제 보호의 그 범위에 관한 것이고, 투자 자유화 협정은 모든 나라는 그 외국인 투자에 대해서 제한을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기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래서 특정 그 분야에 대해서는 외국인 투자를 제한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투자 자유화 협정은 특정한 이러한 분야에서 그 상대방, 투자 협정을 맺고 있는 상대방의 투자를 허락한다, 양어한다 라는 것까지 포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투자 보호에 관한 문제였고, 지금까지는 이것은 투자를 할 수 있는, 투자가 허락되는 산업의 분야입니다. 그 분야까지 포함을 해서 지금까지는 외국인 투자가 막혀져 있었거나 또는 제한이 되어 있었는데, 투자 자유화 협정을 맺음으로써 투자 자유화 협정을 맺은 상대국에 대해서는 특정 분야의 투자를 개방하겠습니다 하는 내용까지 포함된 것이 투자 자유화 협정입니다. 이 투자 협정은 가장 보편적인 국제협정입니다. A나라와 B나라가 새롭게 외교관계를 맺으면 제일 먼저 맺는 협정이 통상협정입니다. 근데 지금은 거의 모든 나라가 WTO 회원국이기 때문에 따로 양자적인 통상협정을 맺을 필요가 없습니다. WTO가 생기기 전에는 새롭게 국가 간의 관계를 맺게 되면 제일 먼저 맺는 협정이 투자협정입니다. 그리고 그 해운협정입니다. 그 항구를 상호 개방하겠다는 해운협정입니다. 결국 통상도 배를 통해서 물건이 운반되기 때문에 통상과 해운은 같이 갑니다. 따라서 많은 협정은 통상, 해운협정 한꺼번에 체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세 번째가 투자보호협정입니다. 상호 상대방의 투자자를 보호하겠다. 그러니까 상호 상대방의 그 투자 유치를 힘쓰겠다. 투자 유치를 권유하겠다라는 투자협정이고요. 또 한 가지가 이중과세 방지 협정입니다. 교역을 하고 투자를 해서 그 상대국 국민이 우리나라에 와서 영업을 할 수가 있고 경제활동을 할 수가 있는데, 그 경제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나도 세금을 매기고 그 외국인의 국적국인 상대방도 자국민이란 이유도 세금을 부과하고, 그러면 이 경제 교류가 사람의 이동에 의한 또는 투자의 이동에 의한 경제 교류가 제한되지 않겠습니까? 세금을 2번이나 내야 되기 때문에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중과세 방지 협정을 맺습니다. 그렇게 국가 간의 협정을 맺는 게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렇게 네 가지인데, 투자 협정은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지금 전 세계, 이론적으로는 전 세계에 약 한 200개의 나라가 있으니까 200개 나라가 또 다른 200개 나라랑 서로 양자협정을 맺는다 그러면은 이론적으로는 4만 개의 투자협정이 존재해야 됩니다. 하지만은 그 정도는 아니고 약 지금까지 존재하는 양자 간의 투자협정은 3,300건인데 이 3,300건의 내용이 거의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표현은 다를 뿐이지 내용은 다 똑같습니다. 그 대동소이한 10여 개 핵심 조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요즘 들어서 이 협정을 좀 더 자세하게 규정하는 경우가 많은데 20년 전, 30년 전에 체결되어 있는 협정을 보면은 글씨를 좀 작은 걸로 인쇄를 하면은 A4 용지 한 페이지에 들어갑니다. 그만큼 아주 간략하게 되어 있고, 그 내용도 일반 그 행정조약, 그 행정사항, 그리고 협정에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그런 그 상투적인 조항,
그것을 빼고 실제 권리 의무와 관계되는 조항으로 보면은 한 10개 남짓입니다. 그것도 아주 자세하게 적혀져 있는 것이 아니라 부여되는 권리 또는 부담한 의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아주 추상적으로 개괄적으로 적어놨기 때문에 거짓말이 아닙니다. 한 페이지면 됩니다. 사법적인 특징을 보겠습니다. 지금 방금 말씀드린 대로 실체적인 의무가 매우 추상적인 표현으로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핵심적인 사항이 이겁니다. 이게. 개인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제도입니다. 국가는 국가 간의 분쟁을 회피하기 위해서 국가 간의 분쟁을 사법 절차로 처리하도록 하자라는 것은 이미 본격적으로 국제협정화된 것은 19세기 말 20세기 초 우리 이준 열사가 가셨던 헤이그 협정에서 체결된 것이 바로 그 협정입니다. 국가 간 분쟁의 사법적 해결에 관한 협정, 1905년 협정입니다. 그 협정부터 시작해서 국가와 국가 간의 분쟁은 사법적인 절차로 해결을 함으로써 무력 충돌을 회피하자 하는 그 움직임이 본격화됐습니다. 그래서 국가와 국가 간의 분쟁을 관장하는 협정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 대 국가, 개인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것은 이 투자협정에 적혀져 있는 소위 말하는 인베스터 스테이트먼트 디스퓨트가 유일합니다. 최근에는 개인이 국가를 상대로 인권에 관해서 소송을 제기할 수는 있습니다만 그 인권재판소는 전 세계적인 것이 아니라 대개 유럽인권재판소, 남미인권재판소 이런 식으로 어떤 지역으로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역 구분이 없이 전 세계에 보편적으로 적용되면서 개인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유일한 제도, 바로 이 투자협정에서 보장하고 있는 이 ISD 협정입니다. 투자자에게 국가를 상대로 소송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겁니다. 외국인 투자자가 투자를 유치받은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처음 보겠습니다. 투자협정의 목적과 기능 중에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것입니다. 경제가 발전되어 있는 선진국은 자국 내에 이미 투자를 할 수 있는 재정적 자원이 많기 때문에 굳이 외국인에게 투자를 해달라고 부탁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나라에서는 경제 사업을 할 수 있는 기회도 많고 또 여러 가지 사법제도니 또는 행정 절차니 이러한 제반 사항이 발전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내가 투자를 한다고 해서 내 투자가 위협을 받을 거라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있습니다.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서 투자 협정까지 맺어야 하는 나라는 대부분 못 사는 나라들입니다. 국내 경제를 발전시키고는 싶은데 경제 발전에 필요한 재원은 없고 거기에 투자될 수 있는 재원으로서 가장 유망한 것이 외국 재원이 들어와야 되는데 어느 외국인 투자자가 자기의 생돈을 위험하고 경제 개발도 안 돼 있는 나라에 투자를 하겠습니까? 그 걱정을 없애주기 위해서 외국인 투자자, 당신이 우리나라에 투자를 하면은 이러저러하게 여러 가지로 많이 보호해 주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에 더해서 이 말을 못 믿으시겠다면 그러면 한 가지 더. 만약에 우리가 약속한 이대로 내가 외국인 투자 당신과 당신의 투자를 보호하지를 만약에 못한다면은 그러면 국가인 나를 상대로, 내가 약속을 했으니까 국가인 나를 상대로 개인인 당신, 외국인 투자자가 재판을 걸어도 됩니다. 그 재판을 내가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의 재판에 걸라는 것이 아니라, 왜냐하면 우리나라 재판에 걸면은 결국은 같은 통속인데 공정한 재판을 할 줄 거라고 기대를 못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재판을 거는데 우리나라에 있는 우리 재판소에 재판을 거는 게 아니라 우리랑 무관한 외국에 있는 국제재판소에 국가인 나를 제소해도 좋다. 나 그거 받아들이겠다. 그 정도로 내가 당신 외국인 투자자의 투자를 보호할 용의가 있다. 자신이 있다. 라는 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그 투자보장협정이건 그 투자보장협정에는 외국인 투자자, 당신의 투자를 우리가 약속한 대로 보호하지 못하면 투자를 유치한 나를 상대로, 국가를 상대로 우리 국가 내의 재판소가 아니라 외국의 국제재판소, 국제재판소에 나를 상대로 소송할 수 있는 그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말이 반드시 들어갑니다. 이게 우리가 흔히 하는 인베스터, 투자자가 스테이트, 국가를 상대로 디스퓨트, 분쟁을 제기할 수 있는 겁니다. IS입니다. 거기에 분쟁을 제기할 때 가장 흔한 이유가, 그러니까 위반당했다고 또는 그 투자를 유치한 나라가 의무를 준수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사안이 대개 보면 이 두 가지입니다. 그 협정에 보면 공정하고 공평하게 대우하겠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근데 이 투자자가 그 투자를 유치받은 나라가 투자를 한 나에 대해서 약속과 달리 공정하고 공평하게 대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판정해 주십시오. 내지는 간접 수용입니다. 내가 투자를 한 나의 투자를 이 투자 유치국이 수용을 해버렸습니다. 명시적으로 수용하기에는 이 투자국도 할 말이 없으니까 표면상은 그런 수용이라는 말을 안 하고 다른 간접적인 조치를 통해서 사실상 간접적으로 내 재산을 모두 가로챘습니다. 내 재산 좀 찾아주십시오 하는 이 두 가지 내용이 주로 많이 제기가 됩니다. 자세한 건 다음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실체적 의무가 아주 추상적으로 표현이 되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내용도 그 10여 개밖에 안 되는 10여 개 정도밖에 안 된다 그랬습니다. 따라서 이 중재판정부는 판정을 할 때 있어서 아주 폭넓은 재량을 갖게 됩니다. 무슨 말인고 하니 우리나라 헌법에 보면은 법관은 법과 양심에 의해서 판단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양심은 저 사람이 양심적이다 아니다 이게 아니라 법관 자신의 판단, 법관 자신의 소신, 철학에 의해서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법이 촘촘하게 세세하게 규정이 되어 있으면 이 재판관, 법관의 양심, 법관의 소신과 철학, 판단, 양심을 막론하는 그 양심이 발휘될 여지, 그러니까 법관의 재량이 행사될 여지가 줄어듭니다. 법에 이미 자세하게 언급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법이 널널하게 적혀져 있다면, 법이 매우 포괄적으로 불분명하게 해석의 여지가 많도록 적혀져 있다면, 그럼 반대로 법관의 양심에 양심에 따라서 판정될 여지, 그러니까 법관이 재량을 행사할 여지가 상대적으로 또 커집니다. 이 투자협정의 사법적 특징이라는 것이 실체적인 의무가 몇 개 안 되는, 그것도 몇 개 안 됩니다. 몇 개 안 되는 이 실체적 의무가 매우 추상적인 표현으로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따라서 중재판정부는 이 판정을 할 때 매우 폭넓은 재량을 갖게 됩니다. 따라서 이 폭넓은 재량을 통해서 판정을 한 것이 그 뒤에 나와 있는 이제 어떤 사건에 있어서 판정이 일어났는데 판정이 일어난 후에 이제 체결되는 양자협정이 있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양자투자협정이. 그럴 때에는 그 투자협정을 체결하는 그 나라들은 그 이전에 판정이 되었던 그 내용을 이 새로 만드는 이 협정에 반영하려고 하는 욕구가 강해집니다. 그래야지 이 협정 때문에 다시 ISD가 걸린다 할지라도 이 중재판정부가 폭넓은 재량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기재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투자협정은
그 처음 단계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페이지에 다 적힐 수 있을 정도로 짧은 것이 특징이었는데 요즘 체결되는 협정은 점점점 그 길이가 길어납니다. 늘어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여러 차례 판례를 통해서 이제 법리로 판례법으로 굳어진 그러한 사항을 아예 협정 내에 세세하게 기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상으로 그 협정에 대해서 개괄적인 내용을 살펴봤고요. 주요 조항 및 개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 여기에 나와 있는 그 협정문은 그 한미 FTA 투자협정 챕터에서 주로 따왔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전 세계에 약 한 3,300개의 투자협정이 있고 그 내용은 되게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어느 하나 골라도 괜찮다 그랬습니다만은 저는 가장 최근에 체결되었고 그리고 내용도 제법 양이 어느 정도 분량이 되고 많이 인용이 되는 한미 FTA를 중심으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한미 FTA 보면은 처음 시작이 적용 범위라 그래서 이 내용이 들어갑니다. 다른 협정에 공통적으로 들어가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한미 FTA가 들어가고 그 뒤에 체결되는 협정은 이제 한미 FTA를 되게 좀 많이 베낍니다. 그래서 그 뒤에 체결된 협정에는 뭐 비슷한 구조로 들어가는데 우선 시작은 한미 FTA 처음 이렇게 시작이 됐습니다. 그 한미 FTA 보면은 이 한미 FTA 투자 챕터가 적용 대상이 되는 투자가 무엇인지 정의를 해놨고요. 이것이 소급이 되는지 안 되는지 언급을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금융이나 조세에 대해서는 적용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러니까 왜냐하면 한미 FTA는 금융, 조세, 교역, 지재권 여러 가지의 경제 분야별로 챕터가 있고 그것을 전부 다 한꺼번에 모은 것이 그 총체적인 것이 한미 FTA 협정입니다. 그래서 타 챕터와의 관계라는 제목 하에 이 금융에 대해서 조세에 대해서 이 투자 챕터가 적용이 되는지 안 되는지 적용이 되면 어느 범위까지 적용이 되는지에 대해서 기재를 해놨습니다. 주로 FTA 협정에 보면은 이러한 방식으로 금융과 조세에 대해서 이 투자 협정의 내용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대개 적용이 안 된다고 배제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 규제 대상이 되는 즉 이 투자 챕터가 적용이 되는 정부의 조치가 뭐냐. 대개 보면은 지방정부, 공공기관의 행위가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그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그 ISD 판례가 지금까지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익시드라고 하는 월드뱅크 세계은행에서 운영하는 투자자와 국가 간의 분쟁 해결에 관한 그 분쟁 해결 센터가 있습니다. 익시드라고 하는 그 기관이 있는데 그 기관이 가장 대표적이고 가장 많이 했는데 지금까지 약 한 160건 정도를 심판을 내렸습니다. 최종 심판을. 그 판례 중에 그 160건 중에 지방정부가 한 행위가 이 투자협정에 적용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 또는 정부가 아니라 공공기관이 한 행위가 적용이 되는지 안 되는지가 심판 대상에 올라간 적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지방정부가 특정한 조치를 했는데 그 특정한 조치가 외국인 투자자의 권익을 침해했다고 외국인 투자자가 항의를 합니다. 그럼 이제 그 투자 유치국 정부는 근데 그것은 중앙정부의 조치가 아니다. 내가 투자협정에서 약속한 것은 중앙정부의 조치다. 지방정부의 조치는 아니다. 이게 발뺌을 하니 이제 그 외국인 투자자가 익시드에 재판을 겁니다. 과연 그 투자협정에서 말하고 있는 그 정부 조치라는 것이 지방정부의 조치를 포함하느냐 안 하느냐. 나는 한다고 보는데 판정해 주십시오 해서 이긴 적이 몇 차례 있습니다. 공공기관입니다.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정부기관이 아니고 공공기관의 행위로 인해서 외국인 투자자가 피해를 봤는데
그 피해가 이제 억울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투자보호협정에 위반이 되느냐 아니냐를 시비를 걸어서 이긴 경우가 있습니다. 그 이후로 이 규제 대상이 정부 조치 범위에 지방정부의 범위가 규제 대상이 되는지, 되면 어디까지가 되는지, 공공기관의 조치가 해당 그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 되면 어디까지 되는지에 대해서 적어놓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예. 자, 투자의 정의입니다. 이 보호를 받는, 투자보호협정의 보호를 받는 투자를 이제 정의해놨습니다. 이 정의에 해당이 돼야지 뒤에 나가는 이제 ISD 절차를 개시를 할 수가 있고, 또는 국내 법정에서 항변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투자보호협정이 적용이 되는 대상입니다. 대개 어느 나라 어느 양자협정이건 이 투자의 정의가 따로 되어 있습니다. 양자협정이기 때문에 그 양자협정, 조약을 맺는 두 당사자가 투자를 어떻게 정의하는지는 그건 당사자의 재량입니다. 당사국의 재량입니다. 넓게도 할 수 있고 좁게도 할 수 있고 그건 마음대로입니다. 근데 대개는 이런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광범위하게 적혀져 있습니다. 투자라고 하는 것은 모든 종류의 자산이에요. 모든 종류의 자산인데 그 자산에 대해서 설명해 놨습니다. 인베스터가, 그 외국인 투자자가 소유하고 있거나 컨트롤하고 있거나 직접적으로 하거나 간접적으로 하거나 불문하고, 직간접으로 하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소유하건 아니면 통지를 하는 모든 자산은 전부 다 투자다. 또는 투자라고 하는 것은 인베스트먼트의 특징을 가지고 있으면 모두 다 투자다. 그 특징이라고 하는 것은 사치해지니까 예시입니다. 이거 말고도 있을 수가 있어요. 사치해서. 자, 돈을 내겠다고 약속을 했든지, 얻겠다고, 이 돈을 내서 내가 투자를 하면 나중에 돈을 좀 벌겠구나 하는 그런 기대를 가졌든지. 다음에 투자라는 말은 투기에서 나온 말입니다. 투기보다는 조금 위험성이 덜한 것이 투자겠죠. 어쨌거나 투자는 투자했다고 해서 모두 다 돈 버는 건 아닙니다. 투자를 해서 손해볼 수도 있죠. 그러니까 투자는 본질적으로 리스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모든 자산은 투자다.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합니다. 또는 있습니다. 이러이러한 형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 투자다라고 해서 일일이 다 나열을 합니다. 기업 투자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주식 투자죠. 채권, 선물, 각종 계약을 할 수 있는 계약권이 있지 않습니까? 지재권, 법적인 권리, 면허를 받았든가 인가를 받았든가, 유형의 자산이든가 무형의 자산이든가, 부동산이건 아니면은 뭐 현금이건 무형이건, 질권, 저당권, 이러한 모든 것이 다 투자다라고 합니다. 이것에 더해서 아예 이것으로만 하면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 또 새롭게 나올 수가 있으니까, 대개 보면은 그 맨 밑에는 이 이상에 언급한 것은 일러스트레이티브 리스트다. 예시적인 것이다. 또는 기타 여러 가지 투자라고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 뭐 이런 식으로 모든 것을 망라하는 캐치올 표현을 다시 또 적어 놓습니다. 그래서 이 투자는 굉장히 광범위합니다. 살리니 테스트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여기 익시드라고 했습니다. International Center for State and Investor Dispute입니다. 그러니까 투자자 국가 간 투자자 국가 간 국제 분쟁 해결 센터, 뭐 이렇게 번역이 되겠죠. 가장 권위 있는 ISD 재판정입니다. 중재 재판정입니다. 그 익시드에 보면은, 그 익시드는 ISD 분쟁을 어떻게 관할한다, 어떻게 진행한다라고 하는 것을 적어 놓은 컨벤션인데, 그 컨벤션에 보면은 서문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서문 중에, 서문이 여러 가지가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이런 말이 있습니다. 경제 발전을 위한 국제협력의 필요성을 충분히 고려해서 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리고 쭉 나오다가
25조 1항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이 센터, 익시드 센터, 분쟁 해결 센터에 관할 건은, 관할하는 범위는 shall extend, 어디까지를 포함합니다. 모든 걸 포함합니다. any legal dispute입니다. 모든 형태의 법적인 분쟁입니다. 근데 그 법적인 분쟁이 막연하게 모든 법적인 분쟁이 아니라 인베스트먼트로부터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모든 종류의 법적인 분쟁입니다. 그러니까 투자로부터 발생을 해야 돼요. 투자가 아닌 걸로부터 발생하는 법적인 분쟁에 대해서는 익시드는 관할 건이 없습니다. 자, 그럼 투자는 뭐냐? 투자가 뭔지에 대해서는 익시드 협정은 정의를 안 해놨습니다. 자, 그러면은 익시드 협정은 투자에서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법적인 분쟁을 관할한다고 관할권에 대해서는 분명히 언급을 해놨는데 투자가 뭔지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의를 안 해놨습니다. 투자의 정의는 투자협정에 되어 있습니다. 투자협정에 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협정을 맺는 두 당사국이 임의로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투자가 아닌데, 익시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저건 절대로 투자가 될 수가 없는데 이 양 당사국이 투자라고 정의를 해놨어요. 더 쉽게 말씀드려서 투자의 정의에 투자란 부부싸움을 말한다라고 정의를 해놨습니다. 그래 놓고 부부싸움 때문에 분쟁이 일어났어요. 그래 놓고 익시드에 와서 이거 분쟁 좀 해결해 주십시오. 내용이 뭔데요? 부부싸움인데요. 그럼 부부싸움으로부터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모든 형태의 법적인 분쟁을 이 익시드가 돈 들여서 해결해 줘야 되느냐. 거기에 대한 의문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익시드는 한정된 자원이고 돈이 드는 절차인데 자기가 보기에 절대 인베스트먼트, 투자라고 볼 수 없는 행위를 임의로 자기들끼리 투자라고 정의를 해놓고 익시드한테 와서 이거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일어난 여러 가지의 그 익시드 판결 중에 익시드가 이 재판에 대해서 관할권이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또는 관할권이 없다고 판정을 해 주십시오라고 요청하는 경우도 있고 익시드 중재재판부가 스스로 이 사건에 대해서 관할권이 있는지 없는지 스스로 결정한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익시드가 결정을 할 때 인베스트먼트에서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법적인 분쟁에 대해서만 익시드는 법적인 관할권이 있기 때문에 관할권이 있는지 없는지 관할권의 존부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우선 인베스트가 무언지를 이 중재재판부가 결정을 해야겠다라고 이제 그 심리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심리를 시작하기를 인베스트먼트가 무엇인지를 막연하게 이 투자자들이 그 투자협정을 맺은 두 나라가 합의한 것을 그대로 인정을 하면 상식적으로 투자가 아닌 것을 투자라고 인정을 해야 되는 얼토당토 않은 일이 생길 수가 있다. 따라서 투자라고 하는 것은 당사국이 어떻게 정의를 했든지 간에 투자일 수밖에 없는 어떤 그 본질적인 그 특징을 가지고 있어야지 투자다라고 생각을 한다. 그래서 그러면은 투자라면은 본질적으로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는 그 성질이란 무엇인가? 그것을 이 익시드 중재재판부가 거듭해서 거기에 관련된 그 판례가 한 10몇 가지가 됩니다. 거듭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누적된 것이 투자라면은 그것이 어떠한 형태를 띠든지 간에 누구에 의해서 어떠한 경로를 통해서 실현이 되었든지 간에 투자라면은 모름지기 이 네 가지의 특성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첫째가 기여성이고 둘째가 투입성이고 기대성이고 위험성입니다. 위험성부터 설명하겠습니다. 투자라면은 그 형태가 어떤 것이든지 투자가 된 시기가 무엇이든지 투자를 한 주체가 무엇이든지 그 투자는 돈을 투자를 해서 손해를 볼 위험성을 감수를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모든 투자에는 돈을 잃을 그 위험성을 반드시 내포하고 있다.
이런 위험성이 없는 것은 투자라고 볼 수가 없다. 따라서 위험성이 있어야 된다고 봤습니다. 기대성입니다. 돈을 투자를 하는 이유는 돈이 남아서 돈을 버리고 싶어서 투자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돈을 투자를 함으로써 나중에 일정 시간이 지난 후에 또는 일정한 위험을 감수한 대가로 나중에 경제적인 이득을 볼 수 있다는 그 기대를 하기 때문에 투자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투자는 그 형태를 막론하고 반드시 돈을 벌 수 있는 그 기대성이 있어야 된다고 봤습니다. 토입성입니다. 토입성은 일단 돈이건 자산이건 시간이건 뭔가를 투자를 해야 됩니다. 투자 자체가 그 한문으로 보면은 던질 투자, 투수할 때 투자거든요. 투수는 공을 던지지 않습니까? 자는 자산이라는 뜻이니까 자산을 던지는 것 아닙니까? 투입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특정한 자산을 코미트를 해야 됩니다. 던져야 됩니다. 던져서 던지는 이유는 돈을 벌 걸 기대하기 때문이고 돈을 던졌기 때문에 나중에 돈을 벌지 못할 손해도 발생할 위험성을 감수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투자는 투입성, 기대성, 위험성이 있어야 된다고 판정을 했습니다. 기여성은 뭐냐? 투자는 투자를 유치한 나라의 경제 발전에 기여를 해야 된다. 그 기여성입니다. 그 기여성은 어디서 나오느냐? 여기에서 나옵니다. 프리엠블에 보면은 아까 봤죠? 경제 발전을 위한 국제 협력의 필요성을 고려하면서 좀하면서 이 말 때문에 많은 중재재판부가 투자라고 하는 것은 투자를 받는 나라, 투자 유치국의 경제 발전에 기여를 해야 된다. contribution, 이 기여성이 있어야 된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요소가 들어 있어야 투자이고 이 네 가지 요소가 없으면은 투자가 아니다라고 판정을 했습니다. 어떤 사건에서 이태리의 살리니라고 하는 회사가 모로코에 투자를 한 사건입니다. 그 사건에서 그 사건을 심리한 중재재판부가 투자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 네 가지 요건을 처음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 후에 투입성, 기대성, 위험성에 대해서는 그 후에 판결이 모두 다 이건 다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 기여성은 이건 부인하는 판정도 있습니다. 이 투자라고 하는 것은 투자를 한 그 결과로 자연스럽게 그 나라의 투자를 유치한 나라의 경제가 발전이 되는 결과론적인 것이지 투자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자기가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거지 투자를 유치한 나라의 꼭 경제 발전을 자기가 목적으로 하는 건 아니다. 그 나라의 경제 발전이 안 되더라도 또는 그 나라의 경제 발전이 되든지 안 되든지 그건 상관없이 아주 이기적으로 미시적으로 돈을 투입을 하는 나의 경제적인 이익을 얻기 위해서 하는 것이 투자다. 따라서 굳이 기여성을 살펴볼 필요가 없다라고 판정한 그 후속 판례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 투자인지 여부는 이 살리니 테스트는 요 세 가지를 반드시 봅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개괄적으로 적혀져 있기 때문에 판례로 확립된 것이 다시 투자협정의 기재가 되는 경우가 있다 그랬습니다. 한 예가 이겁니다. 여기 보십시오. 이게 한미 FTA에 적혀져 있는 내용인데 투자라고 하는 것은 투자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 투자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 모든 액시시라 했습니다. 투자의 속성, such as commitment of capital 이거죠? 투입성이죠? expectation of gain 돈을 벌 수 있다는 기대죠? 위험을 감수했죠? 위험성이죠.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투자의 정의가 이렇습니다. 그래서 재판이 시작이 되면은 재판을 당한 나라에서는 첫째 시비가 이 투자는 이 양자협정에서 말한 그 투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보호하겠다고 한 그 투자가 아닙니다. 또는 내지는 살리니 테스트를 해보시면 알겠지만은 이 투입성, 기대성, 위험성에 해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투자가 아니기 때문에 또는 이 익시드 컨벤션에서 말한 투자에서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법적인 분쟁이 아니기 때문에 죄송합니다만은 익시드 중재재판부는 관할 건이 없습니다 하고 도망가려고 합니다. 자,
투자에 대해서 정의를 했습니다. 이게 투자자입니다. 이번엔 돈을 투입한 사람입니다. 투자자는 그 협정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National Working Enterprise입니다. 그러니까 상대국의 국민이거나 또는 기업이겠죠. 투자를 이미 했던, 이게 이제 그 설립 후만 보호하는 협정 같으면 여기까지 써 있을 테고, 여기부터 써 있을 테고, 일단 투자를 한 상대국의 국민이나 기업일 테고, 그 투자 전 단계도 보호한다고 하는 협정 같으면 이 내용이 들어가겠죠. 투자를 하고 있거나 또는 하려고 마음 먹고 있는 상대국의 국민이나 기업이겠죠. 자, 그렇게 되면 이제 되게 그 재판에 될 경우에는 이 국민이 진짜 그 나라의 국민이냐, 이게 미국이라 그럽시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우리나라가 보호를 해줘야 되는 미국 투자자라고 하는 것은 미국의 국민이거나 미국의 기업이어야 돼요. 투자를 하려고 하는. 이제 재판이 붙었을 때 되게 어디서 또 시비가 일어나면은 실제 이 투자를 하고 그다음에 우리 한국을 재판에 건 언필칭 미국 국적이라고 하는 저 사람이 진짜 미국 사람이냐, 미국 국적법에 따른 미국 사람이냐, 이걸 시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협정에는 투자를 한 상대국, 투자 협정의 상대국의 국적을 가지고 있는 국민이어야 되고, 이중 국적자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한미 FTA를 예를 들 경우에는 미국 국적이면서 카나다 국적일 수도 있고, 또는 미국 국적이면서 한국 국적일 수도 있어요. 이렇게 이중 국적자는 그럼 어떻게 처리하는지 협정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되어 있죠. 이중 국적자는 어떻게 간주한다고요? Effective nationality. 지배적이고 효과적인 내셔널리티를 가지고 있는 그 나라의 국민이다. 어떤 사람이 미국 국적과 카나다 국적을 가지고 있는데 그 사람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그 법적인 관할권을 행사하는 이 나라가 그게 사실상 미국이에요. 카나다는 그저 명목적으로 가지고 있어요. 그럴 경우에 이렇게 실질적으로 그 행정적인 권한, 법적인 권한을 행사하는 그 나라의 국민으로 보는 것입니다. 이건 이 표현이 나오기까지는 국제법은 뭐 경제건 통상이건 뭐 정무건 굉장히 서로 얽혀 있기 때문에 이 어구 하나하나가 그 역사가 깊습니다. 이것은 그 정무 파트에서는 genuine link라고 합니다. genuine link, 진정한 관계. 국민과 그 국민의 국적국 간에는 진정한 관계가 있어야지 그 국적을 인정을 하지, 진정한 관계가 없으면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 노테봄 사건이라고 있는데요. 짤막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과테말라에 살고 있는 독일 국적의 사업가가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이 사람은 과테말라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살면서 사업을 했는데 그 독일 국적이잖아요. 과테말라가 이제 2차 대전에 참전을 합니다. 연합군 측에 참전을 합니다. 그러니까 독일이 적성국이 됐습니다. 그러니 적성국 국민의 자산이기 때문에 보호를 안 해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노테봄이라는 사람이 유럽에 독일에 간 김에 돌아오는 길에 리히텐슈타인이라고 하는 조그만 나라가 있습니다. 독일하고 오스트리아, 그 스위스하고 오스트리아 사이에 리히텐슈타인을 방문을 해서 리히텐슈타인이라고의 국적을 돈 주고 삽니다. 이 사람은 그 국적 사기 위해서 리히텐슈타인 방문한 거 외에는 리히텐슈타인하고 아무런 관련이 없어요. 그래서 리히텐슈타인 여권을 이렇게 받고 리히텐슈타인 여권에다가 과테말라 영사관에 가서 도장을 받아서 리히텐슈타인 여권을 가지고 과테말라로 입국을 했습니다. 자기가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살았던 나라에. 아니나 다를까 이제 전쟁이 과테말라가 연합군에 그 참전을 하고 나서 독일 국적 사람의 자산을 전부 다 이제 몰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노테봄이라는 사람의 자산을 몰수를 했습니다. 그러니 이 노테봄이라는 사람은 리히텐슈타인한테 가서 말합니다. 내가 리히텐슈타인 국적자인데 내 재산을 지금 과테말라가 전부 다 가져갔다. 그러니
내 재산 좀 찾아주십시오 하고 리히텐슈타인한테 말합니다. 그래서 리히텐슈타인이 과테말라를 상대로 재판을 걸었습니다. 내 백성의 자산을 과테말라가 뺏어갔으니 그거 좀 돌려주십시오. 그랬더니 ICJ 국제사법재판소에서 판결하기를 리히텐슈타인과 이 노테봄이라고 하는 사람 간에는 진정한 관계, 제누인 링크가 없다. 이 사람이 한 번 여행 가서 돈 주고 국적한 거밖에 없다. 따라서 리히텐슈타인은 노테봄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외교적 보호권을 행사할 수가 없다. 이렇게 판정이 됐습니다. 거기에서 연원이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특정한 사람에 대해서 도미넌트하고 이펙티브한 권리를 행사하는 나라의 국민으로 간주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것만 해도 더 부족해서 그 밑에다 거주 요건, 영주 요건, 주소 요건 등을 협정에 아예 명시를 하는 경우가 또 많이 있습니다. 익시드 컨벤션 아까 나왔습니다. 익시드 컨벤션에도 아까는 그 투자를 어떻게 정의했는지에 대해서 적혀져 있습니다만 이번에는 익시드 컨벤션에 투자 자란 거기에 대해서 또 정의를 해놓은 게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최약국, 이건 컨트랙팅 스테이트는 익시드에 가입한 나라입니다. 익시드에 가입한 나라의 국민이라 함은 하고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왜냐하면 이 익시드가 관장하고 있는 그 재판은 상대는 국가입니다. 투자를 유치를 한 국가이고, 그 다음에 그 분쟁의 상대방은 다른 채약국의 국민입니다. 그러니까 이 국민이 돈을 투자를 한 인베스터겠죠. 그러니까 다른 채약국의 국민이라 함은 적어놓은 겁니다. 이게 이 사람이 투자자가 되겠죠. 이 투자자가 재판을 건 대상은 투자를 유치한 나라가 되겠고요. 자, 그래서 여기 적어놨습니다. 이 익시드 중재를 이용하기로 합의를 한 날짜 또는 분쟁을 청구합니다라고 하는 그 청구서가 익시드에 접수가 돼서 등재된 날짜, 이 날짜 당시 그 날짜를 이 두 날짜를 기준으로 할 때 채약국 국적의 보유자, 이게 이 익시드 협정을 채약한 나라의 보유자여야 합니다. 분쟁 당사국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 사람이 분쟁을 건 나라입니다. 그 나라입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 투자자가 한국을 상대로 분쟁을 걸었습니다. 그러니까 분쟁을 한 나라, 투자를 유치한 나라 한국 아닙니까? 한국의 국적을 보유한 사람은 제외다 되어 있죠. 당연하죠. 한국의 국적을 보유한 사람이 한국 정부를 상대로 재판을 걸 수는 없으니까 이 재판은 외국인 투자자가 투자를 유치한 사람에 대해서 재판을 거는 거니까 중재를 이용하기로 합의한 날짜 또는 그 청구가 등재된 날짜를 기준으로 할 때 채약국의 국적을 보유한 사람이다 이거죠. 단 분쟁 당사국은 그 나라는 제외를 하고, 그러니까 한국이면 한국은 제외를 하고 미국일 경우에 미국 국적을 보유한 나라, 한국과 카나다의 분쟁이면 카나다의 국적을 보유한 사람이고요. 기업일 경우에는 좀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기업. 여기 되어 있잖아요. 투자자의 정의는 국민이거나 기업이거나 그렇지 않습니까? 기업도 분쟁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 분쟁은 어떻게 되냐면은 기업은 중재를 이용하기로 합의한 날 또는 청구가 등재된 날을 기준으로 할 때 채약국, 예를 들어 한미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기업, 한국과 카나다 간의 분쟁이 있을 경우에는 카나다 국적의 기업입니다. 그런데 투자국의 기업으로서 취급하기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 한국과 미국 FTA라고 그럽시다. 그러니까 미국의 기업으로 취급하기로 당사자 국가, 한국과 미국 간에 이미 합의가 된 외국인 통제하, 그러니까 투자국의 통제하, 그러니까 미국의 통제 하에 있는 분쟁 당사국의 기업, 즉 한국의 기업, 또 이 외국 기업, 이 분쟁을 제기할 수 있는 투자자를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자, 기업이 한국에 대해서 분쟁을 제기했습니다. 미국 기업이 한미 FTA를 통해서 한국 정부에 대해서 제소했습니다. 제소하기 위해서는 그 미국 기업이 투자를 했어야 되죠. 투자를 한 미국 기업이어야 됩니다. 그런데
법적으로는 한국 기업인데 그 한국 기업을 통제하고 있어요. 누가? 미국이 통제하고 있어요. 미국인이. 더 쉽게 말씀드리면은 미국 기업의 한국 법인이겠죠. 한국 투자 법인이겠죠. 이처럼 겉으로는 법적으로는 한국으로 되어 있지만은 실제 소유하거나 통제한 것은 미국일 경우에 그때는 비록 겉으로는 한국 국적이라고는 하지만은 미국 기업인 것으로 인정하자라고 미리 합의를 할 경우에는 인정을 한다는 것입니다. 예. 자, 그 기업의 국적을 판정하는 기준은 그럼 어떤 게 미국 기업이냐, 어떤 게 한국과 카나다일 경우에는 어떤 게 카나다의 기업이냐, 그것은 국가마다 다릅니다. 뭐 등록지를 기준으로 할 수 있고 소유와 통제하는 주체를 기준으로 할 수도 있고 어떤 결정이 있을 때 그 결정이 이루어지는 의결권이 이루어지는 장소를 기준으로 할 수도 있고 실질적인 영업이 이루어지는 곳을 기준으로 국적을 판정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각 나라마다 경우가 다릅니다. 따라서 협정에 이것을 등재할 수도 있고 또는 그 나라의 뭐 관련되는 법규에 따른다라고 표시할 수도 있습니다. 자, 투자자의 소액 주주가 포함되는지의 여부, 주주가 포함되는지 여부입니다. 자, 투자자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또는 자기가 투자를 한 기업을 대신해서 어떤 ISD 청구를 제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한미 FTA에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이렇게 적혀져 있지 않은 옛날에는 협정이 많았습니다. 이게 적혀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 이전에 이루었던 ISD 분쟁에서 주주가 소송을 제기했을 경우에 그 주주가 투자자에 해당하는지 안 하는지가 시비가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또 판례도 갈렸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주주도 뭐 주식을 가지고 있으니까 투자자로 봐야 되지 않느냐라는 측면이 있는가 하면 어떤 데에서는 아니 막연하게 정말 주식을 산 건데 그리고 그 주주의 이익은 주가의 변동에 의해서 간접적으로 발생하는 것이지 어떤 정부의 조치로 인해서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해서 그 해당 투자에 영향을 미치는 거하고는 다른 것 아니냐. 그래서 투자자는 실제로 자기 돈을 그 기업에 투자한 사람이라면 몰라도 그 어떤 사람이 막대한 돈을 들여서 투자한 기업의 주식을 나중에 별도의 절차를 통해서 구입한 그 주주까지 투자자로 보는 것은 투자자의 범위를 너무 확대한 것 아니냐라는 그 시비가 있어서 그 판정이 많이 갈렸습니다. 그래서 이 한미 FTA는 아예 이 구절을 집어넣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돈을 한두 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게 기업을 대신한 청구. 기업을 대신한 청구는 지배주주, 즉 의결권을 행사하고 소유나 통제를 할 수 있는 지배주주에 국한했고요. 자기 자신을 위한 청구, 기업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한 청구는 소액주주도 가능하도록 언급을 해놨습니다. 이러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을 경우에는 판례는 상이합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판례는 상이합니다. 인정하는 경우에도 주식의 가치 하락에 대한 청구만 인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주주는 회사 자산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무슨 예를 들까요? 그럽시다. 자, 우리나라에 투자한 기업이 있다 그럽시다. 미국의 구글이라 그럽시다. 구글이 우리나라에 투자를 해서 한국 구글이 있는데 한국 구글이 무슨 이유로 우리나라 정부에 대해서 ISD를 제소를 했습니다. 자, 그럴 경우에 이 구글의 주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 사람에 대해서 구글의 주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한국 정부에 대해서 손해를 제기할 수 있느냐. 자기 자신을 위한 청구는 가능해요. 그러니까 한국 정부의 조치로 인해서 구글의 자산에 어떤 그 부정적인 영향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구글의 주식이 가치가 떨어졌다. 그러니까
구글의 주식 가치가 떨어진 것이 한국 정부의 특정 조치 때문이라는 게 입증이 되면은 그 가치가 떨어진 만큼 그만큼에 대해서는 어떤 ISD 청구를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한국 정부의 어떤 조치로 인해서 구글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뭐 자산이라든가 쉽게 말해서 자 구글이 영등포에 어떤 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땅값이 조금 떨어졌어요. 한국 정부의 어떤 조치로 인해서. 그럴 경우에 이 주주가 영등포에 있는 땅값이 떨어진, 있는 땅의 땅값이 떨어진 그 행위, 그 액수만큼에 대해서 어떤 권리 행사를 주장할 수 있느냐. 그건 아니라 이거죠. 왜냐하면 주주는 주식에 대해서 권리를 가지고 있는 것이지 구글 회사가 가지고 있는 개개의 자산에 대해서는 아무런 권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진 않습니다. 이것도 지금 설명한 대로 판정이 일어난 것은 아니고 어떤 판정에 대해서는 상이한 결이 조금 다른 판정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배주주의 ISD 권한에 대해서는 인정하는 경우는 많은데 이 포트폴리오상 주식시장에서 주식을 구매한 소액주주에 대해서까지 어떻게 인정해야 될 경우는 그건 논란의 여지가 아직까지 말끔하게 해소되지는 않았습니다. 한미 FTA는 지금까지 설명드린 것과 같이 그러한 분쟁 사례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으로 아예 협정에다 기재를 해놨습니다. 이러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는 협정도 많이 있습니다. 자, 다음은 내국민 대우부터 살펴볼 텐데 내용이 좀 길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내국민 대우부터는 다음 시간에 따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